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브라질에서 김장 기술을 배우겠다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치가 알려진 계기가 다름 아닌 의학 컨퍼런스였기 때문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늘상 먹는 김치가 브라질의 의학 컨퍼런스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야단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카를로스 실바예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음식 기자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편견이 가득했죠. 저에게 아시아라고 하면 딱 두 나라만 떠올랐어요. 중국과 일본이었죠. 한국은 그냥 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지했던 거죠. 대학에서 국제학을 공부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했어요. 교수님들도 한국전쟁이나 분단 이야기 정도만 하셨죠. 그마저도 아주 간단하게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전쟁과 분열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아시아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항상 똑같았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정말 무례했던 것 같아요. 음식 기자로 일하면서도 아시아 음식은 중국 요리와 일본 요리만 취재했어요. 한식은 아예 관심도 없었죠. 김치라는 음식도 그냥 매운 배추 절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라요. 브라질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서구 사람들 입맛에는 맞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었죠. 정말 어리석었어요. 발효 음식이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김치가 발효 음식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죠. 그냥 소금에 절인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건강에 좋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상파울루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마켓은 자주 갔었죠. 취재도 하고 음식도 먹으러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곳은 일부러 피하고 있었어요. 왜 피했을까요? 한국 문화가 독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 문화를 따라 한 것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죠.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쓰는 기사에도 이런 편견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아시아 음식 축제 같은 걸 취재할 때도 한국 부스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죠. 제 영향력 있는 리뷰 때문에 한국 음식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냥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봤죠. 경제적으로도 후진국일 거라고 멋대로 추측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한국 이야기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북한과의 긴장 관계나 정치적 갈등 같은 것들만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불안정하고 위험한 지역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이나 문화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K-팝이나 한류라는 말도 그냥 일시적인 유행 정도로만 생각했죠. 진짜 세계적인 현상인 줄은 몰랐어요.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 경제 기적이라고 하면 일본만 떠올렸죠. 중국의 급성장에만 관심을 보였고요.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기술 강국이라고 하면 미국, 독일, 일본만 생각했어요. 한국이 반도체나 IT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상상도 못했죠.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도 그냥 일본 회사들을 따라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어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본 경험도 전무했죠. 모든 판단이 간접적인 정보와 제 멋대로 하는 추측에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브라질 음식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음식, 특히 아시아 발효 음식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죠. 특히 김치 같은 발효 채소는 정말 낯설고 거부감이 들었어요. 페이조아다나 슈아스쿠 같은 브라질 전통 요리의 맛있음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어요. 반면에 아시아 음식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간단하고 직접적인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편견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한국은 저에게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죠. 정말 어리석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편견은 무지에서 오는 거였어요.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한국 음식점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한국 음식이 맵기만 하다고 단정했어요. 한국 사람들과 친해져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미디어에서 나오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정치적 갈등이나 군사적 긴장 같은 뉴스만 보고 한국을 위험한 나라라고 여겼죠.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몰라요.
제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었죠. 아무도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들 추측과 상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대충 훑어보고 말았죠. 깊이 있게 알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냥 지나쳤어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죠. 한국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뉴스를 봐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돈을 많이 써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했죠.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기술 분야에서 한국 회사들이 성과를 거둔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았어요. 일본이나 미국 기술을 베낀 것뿐이라고 치부했죠.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편견 속에서 살고 있던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지의 나라였어요. 그것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미지의 나라였죠. 하지만 운명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제 고정관념들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놀라운 계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보여줄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무지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편견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감동이 더욱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될 저 자신을 그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채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곧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3년 3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상파울루 의과대학에서 열리는 의료진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음식 기자니까 의학 컨퍼런스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이민자들의 식습관과 건강이라는 특별 세션이 있었거든요. 브라질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셨죠. 저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았어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컨퍼런스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의사들, 영양학자들, 그리고 저처럼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발표가 시작되고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발표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민수 박사라는 분이 발표를 하고 계셨는데 제목이 브라질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소화기 건강 비교 연구였어요. 김 박사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계 이민자들의 소화기 질환 발병률이 다른 아시아계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중국계나 일본계보다도 월등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장내 미생물 다양성 지표였어요. 한국계 이민자들의 장 속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좋은 균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왜 그런 건지 궁금했죠. 김 박사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있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의 섭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김치라는 음식이 핵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김치를 그냥 매운 배추 절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과학적인 음식이었던 거예요. 제 무지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김 박사님은 계속 설명하고 계셨어요. 한국의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종류와 활성도는 다른 나라의 발효 음식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의 파오차이나 독일의 사워크라우트와는 완전히 다른 발효 방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어요. 박사님, 한국의 김치가 다른 발효 음식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닙니다. 20여 가지의 다양한 재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재료가 서로 다른 미생물을 키우고 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어내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김 박사님께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흔쾌히 응해주셨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 박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지 15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파울루 의대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계셨죠. 제가 브라질에 와서 가장 놀란 건 한국 음식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였어요. 박사님은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안동 출신인데 거기는 전통 김치로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 집도 대대로 전통 방식으로 김치를 담가왔거든요. 안동이라는 곳은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어요. 안동에는 수백 년 된 전통 항아리들이 있어요. 이 항아리들 안에는 우리 조상들이 길러온 특별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박사님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박사님은 김치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해야 해요.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게 관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가문마다 고유한 유산균 균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문마다 고유한 균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생물까지 가족의 유산이라니 정말 신기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집 김치 맛은 다른 집과 달라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집 항아리에서만 자란 특별한 균들 때문이죠. 김 박사님은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이제 IT 강국이에요. 반도체, 스마트폰, 인터넷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삼성, LG 같은 회사들 들어보셨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K-팝이나 드라마도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박사님은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하지만 이런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전통 문화는 잘 보존하고 있어요. 특히 전통 발효 기술이 현대 과학과 만나서 더욱 정교해졌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전통 김치 담그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더 좋은 김치를 만들고 있어요. 김 박사님은 제게 한국 방문을 강력히 권하셨어요. 카를로스 씨, 꼭 한국에 가보세요. 특히 제 고향 안동의 전통 항아리 농가를 직접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눈이 반짝이며 말씀하시는 게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천연 발효의 비밀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 온 유산균 관리 기술도 보실 수 있고요. 박사님의 권유에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정말 제가 한국에 대해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검색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거든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사진을 보는데 정말 현대적이고 멋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밤에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뉴욕이나 도쿄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건물들도 검색해봤어요. 경복궁, 불국사 같은 곳들의 사진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중국이나 일본과는 또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죠. 완전히 독창적인 문화였어요. K-팝에 대해서도 찾아봤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하고 세계 각국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도 놀라웠어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료들도 찾아봤어요. 삼성이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라는 것, LG가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세계 1위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기술 강국이었던 거예요. 자동차 기술도 대단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일본의 토요타를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 고추장, 젓갈 같은 다양한 발효 음식들이 있었어요. 각각이 독특한 제조 과정과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미슐랭 가이드에서 한식 레스토랑들이 별을 받고 있다는 기사도 봤어요.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는지 정말 부끄러웠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전통 항아리 농가를 취재해보기로 했어요. 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번 취재가 제 저널리스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설렘과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았고 이제 진실을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2023년 3월 말 드디어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공항 자체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렇게 크고 현대적인 공항을 브라질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천장이 정말 높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고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마치 미술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놀랐어요.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직원들도 친절했고 영어도 잘하시더라고요. 브라질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어요. 짐을 찾는 곳도 정말 깨끗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안내 표시도 명확했죠. 제 캐리어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모든 게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는 것도 신기했어요. 공항철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티켓을 사는 것부터 쉬웠어요. 기계에서 영어로도 살 수 있었고 직원분이 도와주시기도 했죠. 기차 안은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좌석도 편안했고 창밖 풍경을 보면서 서울로 향했죠. 지나가는 풍경들이 정말 정돈되어 있었어요. 건물들도 깔끔하고 도로도 잘 닦여 있었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역 자체가 하나의 쇼핑몰 같았거든요. 지하에는 상점들이 즐비해 있었고 지상으로 나오니까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가는 길도 놀라웠어요. 지하철역이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일 수 있구나 싶었죠. 노선도도 복잡하지만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시민의식 수준이 높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이 보이고 강 양쪽으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풍경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첫날 저녁에는 김 박사님이 추천해주신 한정식 집에 갔어요. 명동에 있는 전통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죠. 들어가자마자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정말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었거든요. 상차림이 나왔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작은 접시들에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 같았어요. 색깔도 아름답고 모양도 정교했죠. 김치를 처음 제대로 맛봤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상파울루에서 먹어본 김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운맛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신맛, 단맛, 감칠맛이 층층이 느껴졌죠.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배추 절임일까 싶었죠. 복합적이고 깊은 맛이 입안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반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된장찌개는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했어요. 각각의 음식이 독립적인 맛을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레스토랑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영어를 조금 하셔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한국 음식은 약식동원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려고 음식을 먹지 않아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죠.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정말 철학이 담긴 음식 문화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는 경복궁에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역 이름도 경복궁역이더라고요.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으니까 궁궐 입구가 나타났죠. 경복궁 대문을 보는 순간 정말 감탄했어요.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의 건축물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죠. 궁궐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건물들의 지붕 색깔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단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려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어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영어 가이드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경복궁은 조선시대 왕이 살던 궁궐입니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600년이라니 정말 오래된 역사였어요. 처마의 곡선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직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휘어진 모양이었거든요. 이런 곡선미는 한국 건축의 특징이에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철학이 담겨 있죠.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근정전이라는 큰 건물 앞에 서니 정말 웅장했어요. 여기서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못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못 없이 어떻게 이런 큰 건물을 지었을까 신기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이 정말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건축물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어 하셨죠. 정말 대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예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한글이 정말 특별한 문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히라가나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문자였어요. 이런 문자를 만든 민족이 얼마나 지혜로웠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궁궐을 다 둘러본 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어요. 경복궁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의 전통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옥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와지붕의 곡선미, 나무와 돌로 만든 자연스러운 느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현대 건물들 사이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한옥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바닥 아래로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줘요. 이 시스템은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었어요. 연료도 적게 들고 공기도 건조하지 않죠. 정말 과학적인 시스템이었어요. 현대의 바닥 난방 시스템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한국인들의 전통 보존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개발이 쉬웠을 텐데도 이런 전통 가옥들을 지켜내고 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오후에는 명동에서 쇼핑을 했어요. 브라질에서도 들어본 적 있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더 페이스샵 같은 곳들이 거리 곳곳에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을 직접 써보니 정말 품질이 좋았어요. 특히 발효 성분을 사용한 제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한국의 발효 기술이 화장품에도 응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거든요. 브라질에서 사면 훨씬 비싼 제품들을 여기서는 저렴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어요. DDP라고 부르더라고요. 건물 모양이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은색 건물이 마치 우주선 같았죠. 밤에 보는 DDP는 더욱 멋있었어요. LED 조명들이 건물을 비추고 있었고 장미정원에는 LED 장미들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었어요. DDP 내부도 구경했어요. 디자인 전시관, 쇼핑몰, 문화 공간이 모두 들어있었죠. 한국의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구나 싶었어요. 지하철로 숙소에 돌아가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하루였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았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길을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스마트폰 번역 앱까지 사용해가면서 말이에요. 서울의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사인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었어요. 서울에서 사흘을 보낸 후 드디어 안동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맡겼어요. 기차 안에 앉아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본 한국은 정말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지만 진짜 목적지는 바로 안동이었거든요. 김 박사님이 그토록 추천하셨던 전통 항아리 농가에서 수천 년의 발효 비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번 여행의 핵심이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농촌 풍경을 보고 있으니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어요. 브라질의 넓은 농장과는 다른 정돈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작은 논밭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산과 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안동역에 내렸을 때 김성우 할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75세라고 하셨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첫 만남부터 할아버지의 온화한 미소와 깊은 눈빛에서 수십 년간 쌓인 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영어를 유창하게는 못하셨지만 저를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어요. 웰컴 투 안동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마치 친할아버지 같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꼈죠. 할아버지의 농가로 가는 길에 안동의 풍경을 구경했어요. 전통 가옥들과 현대식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도시의 번잡함은 없지만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죠.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압도되었어요. 뒷마당에 수백 개의 전통 항아리들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거든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햇빛을 받아 윤이 나고 있었어요. 각각의 항아리마다 다른 연식과 용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각 항아리의 특성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계셨어요. 이 항아리는 김치용, 저 항아리는 된장용 하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가장 오래된 항아리를 보여주실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할아버지의 증조할머니 때부터 사용해온 150년 된 항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50년 동안 한 가족이 지켜온 전통이라니 정말 대단했어요. 항아리를 가까이서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표면이 거칠거칠한데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시길 이 작은 구멍들로 항아리가 숨을 쉬어요. 이게 발효의 비밀이죠. 항아리가 숨을 쉰다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니 말이에요. 네. 항아리 안의 공기가 계속 순환되면서 좋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할아버지는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항아리 안의 온도와 습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돼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되죠. 정말 자연의 지혜가 담긴 기술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항아리 안에서 형성되는 미생물 생태계였어요. 각 항아리마다 다른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이 서로 도우면서 좋은 발효를 만들어내죠.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각 가문마다 고유한 유산균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집 유산균은 5대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해온 거예요. 다른 집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건 단순한 음식 만들기를 넘어서 생명과학의 영역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선택되고 진화된 미생물들이 최적의 발효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죠. 할아버지가 김치 담그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소금 농도가 정확해야 해요. 너무 짜면 좋은 균까지 죽고 너무 싱거우면 나쁜 균이 생겨요.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정밀한 작업이었어요. 배추 잎 하나하나 사이사이까지 소금물이 고르게 들어가도록 조심스럽게 하고 계셨거든요. 몇십 년의 경험이 느껴졌어요. 양념 만드는 과정도 정말 복잡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무, 새우젓, 멸치젓 등 20여 가지 재료가 들어갔어요. 각각의 양도 정확하게 측정해서 넣으시더라고요. 각 재료마다 다른 영양소와 미생물을 제공해요. 이들이 서로 만나면서 복합적인 맛과 건강 효과를 만들어내죠.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김치가 정말 과학적인 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젓갈류를 넣는 이유도 흥미로웠어요. 새우젓이나 멸치젓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김치의 감칠맛을 만들어내죠.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양념을 절인 배추에 발라 넣는 모습도 예술이었어요. 배추 잎 한 장 한 장 사이사이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 넣으시는데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김치는 사랑으로 담그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면 맛이 없어져요. 항아리에 김치를 담는 과정도 신중했어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눌러 담으시더라고요. 발효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요. 공기가 들어가면 썩어버리죠. 정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항아리 뚜껑을 덮고 나서도 할 일이 많았어요. 항아리 주변에 물을 둘러서 벌레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전통 방식은 자연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연을 이용하면서도 자연을 보호해야 하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발효는 서두를 수 없어요. 미생물들이 천천히 일할 시간을 줘야 해요. 할아버지는 매일 항아리 상태를 확인하신다고 하셨어요. 온도, 습도, 심지어 소리까지 들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김치가 발효될 때는 특별한 소리가 나요. 뽀글뽀글 하는 소리죠. 이 소리를 들으면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소리로도 발효 상태를 알 수 있다니 말이에요. 할아버지 며느리인 김영숙 씨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신 후 시댁의 전통 기법과 현대 과학을 결합시키고 계셨거든요. 전통의 과학적 근거를 찾아서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영숙 씨가 보여주신 실험실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할아버지네 김치에서 발견된 유산균이 200여 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 30여 종은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고유 균주였어요. 이런 다양성이 김치의 복합적인 맛과 뛰어난 건강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일 균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복잡함이죠. 영숙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중국의 파오차이나 독일의 사워크라우트와 비교한 자료도 보여주셨어요. 중국 발효 채소는 주로 보존에 중점을 둬요. 독일 것은 단순한 젖산 발효죠. 하지만 한국 김치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해요. 일본의 미소와 비교한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일본 미소는 주로 콩 발효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김치는 채소, 해산물, 양념이 복합적으로 발효되면서 훨씬 복잡한 영양 구조를 만들어내죠.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할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았어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는데 정말 화목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자가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전통 기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유전자 분석으로 우리 집 고유 균주의 특성을 밝혀내고 있죠. 손자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최신 과학 기술과 만나서 더욱 발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한국의 힘인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는 정말 감동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가문의 항아리와 전통을 지켜온 이야기는 눈물겨웠어요.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도 항아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보호하셨어요. 폭격이 있어도 항아리만큼은 지키셨죠.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었어요. 전통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려운 시절에도 전통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재료 구하기 어려울 때도 최선을 다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 여성들의 강인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성취, 욕구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지식과 전통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끈기가 현재의 성공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움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한국의 교육 열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전통 지키기와 교육에 대한 열정이 결합되어서 현재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발전을 이뤄낸 한국인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어요. 침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밤하늘이었죠. 안동에서의 첫날 밤,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경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안동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다른 분야들도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김성우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전통의 우수성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판교 IT 단지였어요. 서울 남쪽에 있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도 설렘이 가득했어요. 과연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거든요. 판교역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현대식 건물들이었어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의 본사가 모여 있었죠. 건물들이 정말 미래적이고 세련되어 있었어요. 마치 SF 영화 속 도시 같았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견학할 기회를 얻었어요. 내부는 정말 청결하고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연구원분이 설명해 주시길 삼성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70%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한국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특히 최첨단 공정 기술에서는 대만의 TSMC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반도체 제조 과정을 보는 것도 신기했어요. 정말 깨끗한 무균실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 한 장의 웨이퍼에서 수백 개의 반도체 칩이 나와요. 각각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 되죠. 연구원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어요. 애플 아이폰에도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죠.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었어요. 네이버 본사도 방문했어요. AI 연구소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팝하고 번역기를 써보니 정말 정확했어요. 제가 포르투갈어로 말하니까 바로 한국어로 번역해 주더라고요. 팝하고는 네이버가 개발한 AI 번역 서비스예요. 특히 한국어 번역에서는 구글보다도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연구원분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운 기술이었어요. 클로바 음성인식 기술도 체험해봤어요. 한국어로 말하니까 바로 알아듣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한국어는 발음이 복잡해서 음성인식이 어려운 언어 중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 기술은 거의 완벽하게 인식해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도 정말 똑똑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검색해보니 정확한 답이 바로 나왔어요. 우리 검색 기술은 한국어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외국 검색 엔진보다 한국 정보 검색에서는 훨씬 우수하죠. 카카오에서는 한국의 모바일 기술을 체험했어요. 카카오톡 사용자가 한국 인구의 95%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모든 한국 사람이 카카오톡을 써요. 문자 메시지보다 더 많이 사용하죠. 카카오페이도 정말 편리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커피숍에서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카드보다도 모바일 결제가 더 편리하거든요. 카카오 택시 서비스도 신기했어요. 앱으로 택시를 부르니까 몇 분 안에 왔어요. 기사님과 목적지도 미리 공유되어 있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이런 서비스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줘요.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는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수소연료 전지차 넥소를 직접 타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렸어요. 배출되는 건 물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소차 기술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고예요. 일본의 토요타보다도 앞서 있죠. 연구원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타보니 정말 미래의 자동차 같았어요. 전기차 아이오닉도 타봤어요. 가속력이 정말 빨랐고 내부 디스플레이도 첨단이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세계 3위 수준이에요. 독일이나 미국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죠. 부산에서 조선업계도 둘러봤어요.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길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독보적이죠. 조선소에서 LNG선을 보는 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축구장보다 큰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LNG선은 기술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중국도 배를 많이 만들지만 기술력에서는 아직 우리가 앞서요. 특히 친환경 선박이나 스마트 선박 기술에서는 독보적이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K-팝의 본고장 강남도 가봤어요. SM, YG, JYP 같은 대형 기획사들을 견학할 수 있었어요. 연습생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과 완벽한 퍼포먼스가 결합된 종합 예술이죠. 기획사 직원분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과학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연습생 시스템이 정말 독특했어요. 몇 년간 체계적으로 노래, 춤, 연기, 언어까지 배우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K-팝 아이돌들의 실력이 뛰어난 거죠. 드라마, 제작 현장도 견학했어요. 촬영 장비나 편집 기술이 정말 최첨단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제작 수준은 이미 할리우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기술력과 창의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거든요. 한국인들의 스토리텔링 능력도 정말 뛰어났어요. 의료 기술도 놀라웠어요.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했는데 시설이 정말 최첨단이었어요. 로봇 수술 시스템, 최신 진단 장비들이 가득했죠. 한국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 분야에서는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와요. 의료 관광이 하나의 산업이 될 정도죠. 실제로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정말 대단했어요. OECD 국가 중대학 진학률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수학이나 과학 성취도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할 정도죠. 물론 과도한 경쟁의 부작용도 있지만 이런 열정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도 세계적이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과학 전문가를 만났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보건 기술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앞서 있어요. 특히 금속 유물이나 직물 보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 박물관에서도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와요. 이런 기술들이 다른 나라 문화재 복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니 자랑스러웠어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은 정말 강했어요. 태권도는 말할 것도 없고 축구나 야구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특히 e스포츠에서는 압도적이었어요. e스포츠는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스포츠 장르예요. 게임을 스포츠로 발전시킨 건 한국이 최초죠. 젊은이들에게는 축구나 야구만큼이나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어 있었어요. 환경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청계천을 보니 정말 깨끗하게 복원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복개도로였는데 하천으로 복원한 거예요. 도심 환경이 정말 좋아졌죠. 대기오염 개선 노력도 대단했어요. 미세먼지 문제로 힘들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많이 개선됐어요. 실제로 하늘이 정말 맑았어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도 활발했어요. 태양광, 풍력 기술에서 세계 5위 수준이에요. 특히 해상풍력은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폐기물 처리 기술도 놀라웠어요.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독일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한식의 세계화도 정말 빨랐어요.
미슐랭 가이드에 한식 레스토랑들이 많이 올라 있었어요. 한식이 이제 세계 요리로 인정받고 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K푸드의 인기도 대단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식의 가치가 더욱 인정받고 있어요. 한국의 뷰티 산업도 정말 대단했어요. K뷰티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과 품질은 유럽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특히 천연 성분을 활용한 제품들이 인기였어요. 전통 발효 기술을 화장품에 응용한 건 한국이 최초예요. 이런 혁신이 K뷰티의 경쟁력이죠. 안동에서 본 발효 기술이 여기서도 활용되고 있었어요. 패션 분야도 눈에 띄었어요. 서울 패션위크를 보니 정말 세련되고 독창적인 디자인들이 많았어요. 한국 패션은 K-팝과 함께 젊은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건축 기술도 놀라웠어요.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부터 친환경 건축까지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건축 기술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간의 체류를 마치고 브라질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방 안에는 김성우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전통 항아리와 김치 담그는 도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소중한 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실제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창밖의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할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죠. 상파울루에 도착하자마자 김 박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안동에서의 경험과 서울에서 발견한 한국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 박사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카를로스 씨가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해요. 이제 한국을 제대로 아시게 되셨군요. 두 사람은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을 브라질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하기로 약속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사로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제가 오해했던 나라, 한국이었어요. 자신의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써내려갔어요. 기사를 쓰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솔직한 고백이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사는 브라질 최대 일간지인 폴야, 지 상파울루 일면에 실렸어요. 편집장님이 직접 연락 주셨어요. 카를로스, 정말 훌륭한 기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기사가 필요했어요. 독자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신문사 홈페이지 댓글란이 댓글들로 가득 찼어요. 저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군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제 SNS에도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성취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나 봐요. 브라질의 한국계 커뮤니티에서도 큰 호응이 있었어요. 상파울루에 사는 한국인분들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동안 브라질 사회에서 한국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카를로스 씨가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국문화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브라질 사람들에게 직접 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꺼이 응했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실험을 시작했어요. 김성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전통 항아리를 이용해서 브라질에서 김치 만들기 실험이었어요. 브라질의 기후와 재료 조건에 맞춰서 레시피를 조정해야 했거든요. 김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발효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진행했어요. 온도계, pH 측정기, 미생물 현미경 등을 준비해서 매일 변화를 기록했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실험은 놀라운 성공이었어요. 브라질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맛을 보여주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먹은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어요. 특히 브라질의 풍부한 과일들을 활용한 변형 김치들이 인기였어요. 파인애플 김치, 망고 김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봤는데 현지인들의 입맛에도 정말 잘 맞았어요.
한국의 전통과 브라질의 특색이 만난 새로운 맛이었죠. 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서 연재 기사로 발표했어요. 브라질에서 만나는 한국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새로운 실험 결과를 소개했어요. 독자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어요. 연재 기사가 인기를 끌면서 브라질 전역에서 김치 만들기 워크숍 요청이 쏟아졌어요. 상파울루에서 시작해서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포르투알레그리까지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했어요. 각 도시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몰렸어요. 김치 담그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어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특히 주목할 만했던 건 브라질 전통 음식과 한국 발효 기술을 결합한 실험들이었어요. 페이조아다에 김치를 곁들이니까 느끼한 맛이 중화되면서 정말 맛있어졌어요. 브라질 전통 치즈에 한국의 발효 기법을 적용해보기도 했어요. 이런 융합 요리들이 브라질 미식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어요. 유명 셰프들이 제게 연락을 주면서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활동이 브라질 정부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농업부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을 브라질 농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특히 브라질의 풍부한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의 전문가들과도 협력하기로 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제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와서 저를 한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부터 현대 기술까지 그리고 제가 겪은 변화까지 모두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남미 전역에 방영될 예정이었어요. 책 출간 제안도 여러 곳에서 들어왔어요. 결국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출판사와 계약했어요. 발효의 나라, 한국에서 찾은 건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김성호 할아버지의 지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걸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포르투갈어판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영어로도 번역되어 남미 전체에서 읽혔어요. 심지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서 한국에서도 출간되었어요. 브라질 전역에 코리안 페르멘테이션 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지도하에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센터들이었어요. 각 센터에서는 현지 재료를 활용한 한국식 발효 음식들을 개발하고 보급했어요. 이런 센터들에서 만든 발효 음식들을 먹은 사람들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화기 질환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어요.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1년 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브라질에서의 성공 사례를 김성호 할아버지와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어요. 할아버지를 다시 뵙는 마음이 정말 설렜어요. 안동에 도착해서 할아버지께 브라질에서의 성과를 보여드렸어요. 사진과 영상으로 브라질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감격스러웠어요. 전통이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한브라질 발효 음식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어요. 양국의 전통 발효 기술을 교류하고 연구하는 국제적인 기관이었어요.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 모두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어요. 실제로 연구소가 설립되어서 제가 초대 소장을 맡게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음식 기자에서 국제연구소 소장이 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현재 저는 브라질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앞장서고 있어요. 제 노력으로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의 우수한 전통 기술들이 남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발효 기술과 문화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남미 전체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페루에서는 한국의 김치와 페루 전통 음식인 세비체를 결합한 새로운 요리가 개발되기도 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한국 고추장을 활용한 현지 소스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를 이끄는 상징이 되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얼마나 큰 보상이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죠.
얼마 전에는 브라질에 있는 한국 대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대사님께서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카를로스 씨 덕분에 브라질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음식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변화는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두 나라 사이의 우정과 이해를 깊게 만드는 소중한 결과를 낳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겪은 변화처럼 다른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김성호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통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야. 나누고 함께할 때 더욱 빛이 나는 거지. 이 말씀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김치를 확인해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제 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항아리에서 발효되고 있는 김치를 보면서 한국을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소중한 전통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다져요.